20세기 후반 하늘에 스파이가 나타나 성층권을 음속의 3배 속도로 날았다. 그 기록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 스파이 비행기는 적국의 하늘을 조용히 날며 엿듣고 사진을 찍어서 비밀 주파수를 통해 지구 저편 본국에다 알린다. 젖버기는 그 무게가 135톤에서 120g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공중 첩보 활동은 지상에서 하는 첩보 활동과는 비교가 안 된다. 젖버기는 일정한 궤도만 도는 첩보 위성과는 달리 언제 어디고 필요하다면 다 사진을 찍어내고 적들을 놀라게 만든다. 이 하늘의 눈과 귀들은 크기나 모양이 가지각색이다. 그중에는 걸프전에서 쓰인 것도 있고 보스니아나 코소보에서 쓰인 것도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항공기술의 젊은 천재들이 여러 종류의 첩보 비행기들을 개발 중이다. 사람 손바닥에서도 이륙이 가능한 미니형도 있다. 첩보 비행기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세기 중이었. 냉전이 심해지면서부터다. 그때 양대 강국의 큰 차이라면 미국은 좀 열린 편인데 비해 소련이란 나라는 꽉 닫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철의 장막이 드리워져 있어서 소련에 들어가서 비밀 정보를 얻어내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전략공군 사령부나 워싱턴 DC에서는 소련이 폭격기 생산에서 미국을 앞섰다고 믿었다. 그래서 미국은 민방위 훈련 영화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소련이 핵 공격을 해올 경우 대피 요령을 가르쳤다. 많은 미국인들은 언제고 소련이 마음만 먹으면 폭격기들을 미국 하늘에 벌떼같이 보내서 주요 도시와 군사시설, 군수공장에 핵폭탄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이런 공포심은 1957년 소련이 스푸트니크 위성을 쏘아 올리자 극에 달했다. 미국인들은 소련이 우주에서 원자탄을 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과장된 기후였지만 어쨌건 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스푸트니크가 발사되기 이미 3년 전부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문제로 고민했다. 측근들과 비밀 회의를 거듭한 끝에 아이크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기로 작정했다. 혁명적인 기술을 써서 첩보 비행기를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아쿠아톤이라는 암호명이 붙여지고 CIA가 이 일을 맡았다. CIA 국장 앨런 덜레스는 리처드 비스를 실무 책임자로 임명했다. 사업 비용은 CIA의 여러 비밀 계좌에서 충당했다. CIA는 최근에 와서야 이 극비 영상 자료를 비밀에서 해제했다. 작업은 1954년 12월 9일 남북 캘리포니아의 이름 없는 작은 도시 버뱅크에서 시작됐다. 록히드사가 용역을 맡았다. 유명 만화 이름을 따서 이 사업을 스컹크 프로젝트로 정했다. 실무 기술자는 항공 엔지니어링의 천재 클라렌스 켈리 존슨이 맡았다. 이래서 개발된 첩보기는 유틸리티2, 줄여서 U2라고 명명됐다. 보안 유지를 위해 교묘한 위장술이 동원됐다. 당국은 고공 기상 관측용 비행기라고 발표했다.
급비 사항인 촬영 장비들은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발명해서 유명해진 에드윈 랜드가 설계했다. 작업에 착수한 지 8개월 후인 1955년 8월 늦게 유투기가 완성됐다. 이제 근처 비행장에 가서 실험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근처에 비행장이 없었다. 그래서 CIA와 국방부 간의 연락관이었던 공군 대령이 네바다주의 핵실험장 인근을 이 첩보기 실험장으로 정했습니다. 그 대령은 자기가 거기서 핵실험 비행기를 조종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어마어마한 크기의 마른 호수이던 그룹 레이크. 그곳은 이후 미국 역사상 가장 비밀스런 비행장이 됐다. 오늘날 이곳은 에어리어 51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철저한 보안으로 유투기는 소련 스파이들로부터 완전 비밀을 유지했다. 맨하탄 프로젝트의 비밀을 캐내간 첩보 능력을 가진 소련이 이를 눈치채지 못한 것이 이상할 지경이었다. 그건 별로 이상할 게 없습니다. 유투기 사업은 규모가 작은 계획이었고 단기간에 급속하게 끝난 사업이라 보안 유지가 가능했던 겁니다. 실험 비행기 조종사 토니 르비어를 태운 유투기는 성공리에 실험 비행을 마치고 1956년 7월 4일 소련 상공을 비행하기로 했다. 아침 6시 CIA 조종사 하비 스토크맨은 서독의 비스바덴 공군기지를 이륙했다. 미국인들이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동안 스토크맨은 조심스럽게 폴란드와 벨라루시 상공을 지났다. 유투기가 레닌그라드로 향할 때 저 아래 미국 전투기들이 요격해 올 것만 같았다. 그 순간 그는 켈리 존슨의 약속을 믿기로 했다. 존슨은 미국의 공대공 미사일은 유투기의 고도인 21km에 미치지 못한다고 장담했었다. 스토크맨은 예정된 코스를 난 후 소련이라는 금지된 땅의 사진 정보를 가지고 무사히 돌아왔다. 그러나 소련 레이더는 유투기를 그 첫 비행 때 이미 포착했다. 아이젠하워는 유투기를 소련 상공에 날리는 것이 불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국제법상의 영공 침범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이크는 만일 소련이 그것이 미국의 폭격기가 공격해오는 거라고 오해를 할까봐 크게 걱정했습니다. 어쨌건 유투기는 소련을 날았다. 거의 1년 가까이 유투기 조종사는 소련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상공을 날며 사진을 찍었다. 그 결과 소련이 폭격기 왕국이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과장임이 드러났다. 미국은 유투기가 순전히 과학적인 목적을 가진 기상관측기라는 구실을 계속 유지했다. 이 거짓말은 그런대로 통했다. 그러나 1960년 5월 1일 일이 터졌다. 노동절은 소련에서 가장 중요한 공휴일 가운데 하나다. 바로 그날 CIA 조종사 프랜시스 게리 파워즈가 탄 유투기가 요격당했다. 비행기는 파괴됐다. 파워즈는 비상탈출을 했지만 지상에는 이미 KGB가 기다리고 있었다. 몇 년째 누려오던 미국 정보계의 비밀이 여지없이 탄로났다. 체포된 파워즈의 사진이 매스컴을 통해 전 세계로 널리 전파되었다. 파워즈는 간첩 혐의로 수감됐다. 미국은 더 이상 유투기로 소련 상공을 날 수 없었다. 그러나 1962년 여름 쿠바 상공을 날던 유투기가 소련의 군사시설을 발견했다.
전문가들이 유투기가 찍어온 사진을 분석해본 결과 그것은 미국의 주요 도시들을 겨냥한 중거리 핵미사일 기지임이 밝혀졌다. 며칠 후 두 번째 유투기가 쿠바 상공을 날다가 격추됐다. 유투기가 적국 상공을 날다가 조종사가 사망한 첫 사건이었다. 소련 배들이 무기를 싣고 아바나 항구로 향해 오자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의 후르츠초프 수상에게 항의했다. Good evening, my fellow citizens. This government, as promised, has maintained the closest surveillance of the Soviet military buildup on the island of Cuba. 케네디는 쿠바섬 주변 일대를 봉쇄한다고 발표했다. 후르시초프는 결국 물러섰다. 미사일을 실은 배들이 유턴에 돌아갔다. 오늘날 소련 전문가들은 1962년 당시 쿠바에는 정말로 핵무기가 있었으며 소련이 그것을 통제했다고 말한다. 미군이 지상군을 쿠바에 상륙시키거나 미사일 기지를 폭격했다면 어쩌면 소련은 핵무기로 보복했을지도 모른다. 유투기가 찍은 사진 덕분에 케네디는 미국의 뜰 앞에 핵무기를 장치하려던 소련의 기도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성능 좋은 첩보기는 전 세계를 두루 날아다녔다. 이 지구상에서 유투기가 지나가지 않은 하늘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60년대 초 미국은 또 다른 새 첩보기를 네바다 사막에서 실험하고 있었다. 암호명 옥스카트 프로젝트. 눈에 뜨이지 않고 비밀스럽고 세상에서 제일 빠른 비행기였다. (1954년) 처음 개발할 때부터 CIA의 리처드 비슬과 켈리 존스는 유투기를 잘해야 2년밖에는 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쯤 지나면 소련 기술이 유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으로 봤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5년이 걸렸다. 하여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일찌감치 새 비행기를 개발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옥스카트 프로젝트가 진행돼 차세대 유투기가 서둘러 개발됐다. 그래서 나온 것이 A-12, 일명 블랙버드다. 유투기 격추 이전에 이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유투기의 차세대인 A-12 개발을 승인했고 바로 이어서 그 이후 세대인 SR-71 개발도 승인했습니다. 이 새로운 비행기들은 유투기보다 고도가 3km 더 높고 속도가 음속의 3배입니다. 그래서 유투기를 격추한 미사일로는 이 비행기를 격추할 수가 없었습니다. 1959년 여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또 다른 초특급 비밀 비행기 개발 예산을 승인했다. 그 재원으로 CIA의 검은 예산 가운데서 450만 달러가 지출됐다. 유투기는 소련 레이더에 너무 쉽게 포착되므로 켈리 존스는 이번엔 레이더 회피 쪽에 주안점을 두었다. 비행기의 겉모양이나 형태 그리고 그 재질 모든 것이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설계됐다. 블랙버드는 인류가 만든 최초의 스텔스 비행기였다. 동시에 컴퓨터가 아닌 계산자로 설계된 최후의 비행기였다. 이 은밀한 비행기는 여러 해 동안 CIA와 전략공군사령부 그리고 공군의 검은 그늘에 숨어 있었다.
이 비행기 개발과 제작에 관여한 록히드사의 기술자들은 단 한 번도 어떤 도면에도 이 비행기의 이름이나 스컹크 프로젝트를 언급하지 않았다. 1960년 CIA는 록히드사에 조종사 후보자 명단을 주었다. 록히드는 그중에서 조종사를 선발했다. 신원조회는 CIA 자신이 맡아서 엄밀하게 진행했다. 유투기 때와 마찬가지로 선발된 조종사들은 일단 공군에서 제대시켰다. 민간인 신분을 갖도록 한 것이다. 조종사들은 CIA의 민간인 직원 자격으로 비행기를 탔다. 이러한 칸막이식 인력 시스템과 옥스카트 사업에 관여한 모든 자에 대한 철저한 보안 검색 및 준법 서약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정부 내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1962년 2월 중순 A-12기가 완성됐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A-12는 영락없이 사이언스 픽션에 나오는 이상한 모습이었다. 그런 비행기는 누구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 블랙버드는 사람들이 보자마자 호기심의 표적이 될 것이 뻔했다. 그래서 켈리 존슨과 CIA 담당자는 블랙버드를 그 탄생지인 버뱅크의 공장에서 분해해서 특수 트레일러에 싣고 밤중에 네바다주 비밀 비행장으로 가져가 실험 비행을 하기로 했다. 철저한 보안 속에 1962년 2월 26일 오후 1시 보송팀이 마침내 비밀 실험 비행장에 도착했다. CIA는 미리 연방항공국에 연락해두었다. 그들은 구름레이크의 활주로를 확장했다. 몇 명의 민간인 항공 관제사가 블랙버드의 비행 실험에 동원됐다. 근처 공군 기지들에는 레이더의 이상한 비행기가 포착돼도 보고하지 말라는 사전 지시가 내려갔다. 드디어 A-12기의 첫 실험 비행이 실시됐는데 록히드사의 최고 고참 조종사조차도 조종하기가 힘들었다. 이 문제는 5월의 두 번째 실험 비행에서 해결됐다. A-12는 초음속으로 날았다. 린던 존슨 대통령은 취임 7개월 후인 1964년 여름 이 최신의 비행기의 탄생을 공식 발표했다. The system will be used during periods of military hostilities and in other situations in which the United States military forces may be confronting foreign military forces. Further information on this major advanced aircraft system will be released from time to time at the appropriate military secret classification levels. 대통령이 A-12를 공개한 것은 훗날 문제가 생겼을 때 발뺌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다. 흥미로운 얘기 중에 하나는 1973년 중동전 때의 일입니다. 미군은 첩보 위성이 보내오는 사진보다도 더 정밀한 사진이 필요해서 블랙버드를 동원해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은 블랙버드의 이륙기지 제공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별 수 없이 블랙버드는 미 본토 동해안을 이륙해서 대서양을 건너고 멀리 지중해를 거쳐서 이집트,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을 거쳐 이라크 상공을 날고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블랙버드는 마하 3의 속도였으므로 미국 동해안에서 중동까지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10시간이면 충분했다. 그러나 이 초음속기는 중간에 공중급유를 무려 5차례나 받아야 했다. 그러나 블랙버드는 이 어려운 임무를 불과 몇 달 동안에 최소 9번이나 실시했다. 블랙버드의 스파이 비행은 이라크만이 아니라 월남, 중앙아메리카, 리비아, 중동 지역, 북한 등의 영공을 모두 날았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 바뀜에 따라 이 베일에 쌓인 스파이 비행기의 운명도 바뀌었다. 첩보 위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자 CIA가 유인 첩보기 사업에서 손을 뗐다. 유지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 초음속 첩보기 운영은 미 공군으로 넘어갔다. 공군은 이 비행기를 운영할 예산이 모자랐다. (1989년 11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 A-12는 퇴역했다. 오늘날 이 첩보 비행기는 미국 각지의 비행기 박물관 전시실 한 코너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블랙버드의 속도를 능가한 비행기는 없다. 이제는 속도 말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해졌다. 국방부의 구매자들은 사람들의 눈길을 덜 끌고 값이 싼 비행기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프랜시스 게리 파워즈가 체포된 유투기 사건 이후 미국 대통령은 어떤 유인 비행기도 소련의 영공을 달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소련의 핵 대응 위협이 점점 더 심해졌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우 난처해졌다. 미국은 소련이 뭘 하려는지 너무나 궁금했다. 무슨 핵무기를 실험 중인지, 어떤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건지, 어디로 보낼 건지. 소련의 샘 미사일 때문에 이제 유투기는 쓸 수가 없다. A-12는 너무 비싸 퇴역했다. 그런데 스파이 위성이 선명하고 자세한 사진을 제공했다. 스파이 위성이 공격 행위로 여겨지는 문제는 없지만 심각한 다른 결함이 있었다. 첩보 위성은 활동 범위가 너무나 뻔해서 위성이 지나가며 촬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목표물을 교묘히 위장하면 그만이었다. 미 공군은 겉모습은 보통 비행기 같지만 그 안에는 각종 스파이 장비와 운영 인원을 실을 수 있는 비행기가 필요했다. 보잉 707Z 여객기의 사촌격인 KC-135Z 급유기가 그 모델이 되었다. 개조된 새 비행기는 RC-135라고 명명됐다. 이 비행기는 높이 날 수 있다. 각종 장비와 인원을 실을 만큼 공간도 충분했다. 이 비행기는 날씨만 좋으면 여기 실린 장비를 가지고 반경 370km를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온 세계와 교신이 가능했다. 게다가 RC-135는 외모가 급유역이나 민간 여객기처럼 보여서 좋았다. 공군은 이 새 첩보기를 평범한 여객기로 보일 수 있도록 외부를 위장했다. 그러나 내부에는 초고감도의 비밀 센서와 기기들이 있어서 적의 레이더나 송신기에 맞추어 그들이 지상에서 나누는 대화까지도 샅샅이 엿들을 수가 있었다. 보안이 극도로 엄격하면 때로는 정보 수집 과정 그 자체가 중단되기도 한다. 첩보기든 첩보 위성이든 지상의 첩보원이든 정보는 여러 사람의 합작품일 수밖에 없다. 수집자, 분석자, 전달자, 그리고 최종적 사용자. RC-135는 작전 때 호칭이 리벳 조인트다. 리벳 조인트 작전 때는 근무 수칙상 비행기 뒤편 전자정보요원이 하는 일을 조종실 승무원들은 알 수가 없게 돼 있다. 승무원은 보안 취급 인가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가 탔던 리벳 조인트는 화장실이 비행기 꽁무니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볼일을 보겠다고 하면은 전자장비 요원들이 작업을 중단하고 덮개를 덮고는 휘파람을 불어요. 이건 조종사에게 와서 볼일을 보고 돌아가라는 신호였습니다.
1991년 걸프전 기간 동안 이런 지나친 보안 유지는 현장 지휘관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다 같이 목숨을 걸고 어려운 전쟁을 치르는 마당에 이런 차별을 두는 것은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차별을 당하는 승무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슈왈츠코프 장관과 일선 지휘관들이 물었습니다. 리벳 조인트가 뭔데? 첩보 위성 사진이 어떻다고? 유투기 사진이 뭐라고? 냉전 이후의 사고방식에 의하면은 그 사진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미안해. 자넨 인가자가 아니잖아. 몰라도 돼. 라는 식이었죠. 사실 그 정보를 받은 사람은 현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메릴랜드나 그 밖에 먼 곳 골방 속에 앉아있지요. 사막의 폭풍과 사막의 방패작전에서는 새로운 정찰기 두 기종이 동원됐다. 하나는 70년대에 개발된 AWACS, 즉 공중경보 및 통제 시스템.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개발된 조인트 스타즈였다. 조인트 스타즈는 공개리에 개발됐습니다. U2나 블랙버드, 스텔스 폭격기처럼 비밀리에 개발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레이더 운영은 극비였습니다. 이 비행기의 레이더 운영 방식 10가지 중 4가지는 지금도 극비입니다. 조인트 리벳은 적의 대화를 비행기 안에서 엿들었고 AWACS는 적의 영공을 감시했으며 조인트 스타즈는 적의 영공을 날며 지상에서의 적 병력과 장비의 이동을 감시했다. 이 셋은 합동으로 일하며 이라크 사막을 끝에서 끝까지 샅샅이 감시했다. 조인트 스타즈가 세운 공로담이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군대가 기갑 부대를 동원해서 전쟁 중 유일하게 공세다운 공세를 취한 적이 있는데 그걸 미리 발견한 거죠. 카프지 마을의 전투에서 조인트 스타즈는 이라크군 차량 80대가 연합군 쪽으로 직선으로 돌진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 긴급 정보는 즉시 현장 지휘관에게 전달됐다. 전술 공군은 진격하는 이라크군을 공습했다. 조기 경보 덕택에 선제 공격을 함으로써 이 전투는 연합군이 승리했다. 리벳 조인트, AWACS, 조인트 스타즈, 이들은 1994년 보스니아에서 1999년엔 코소보에서 활동했다. 일선 지휘관들은 리얼타임의 현장 정보에 항상 목말라 한다. 미 국민의 여론이나 정치가들은 물론 군부 자신도 사병의 안전이 최대 관심사다. 인명 손실을 줄일 목적으로 20세기 마지막 10년 사이에 무인 원격 조종 첩보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크기나 모양이 가지각색이었다. (1991년) 걸프전 때 미군은 U2기, 리벳 조인트, 조인트 스타즈 말고도 또 다른 새로운 종류의 하늘의 눈을 실전에 추가로 투입했다. 바로 무인 항공기 UAV다. 이 UAV는 일선 지휘관이 전투 현장 전체를 리얼타임으로 내려다볼 수 있게 해준다. UAV는 아주 간단하다. 조종사가 타지 않는 문자 그대로 무인 비행기다. 미국은 80년대부터 이 비행기를 실험해왔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기종을 너무 위험하거나 너무 따분하거나 너무 더러운 일에 이용할 생각이었다. 더럽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뜻이다. 프랜시스 캐리 파워즈의 유투기가 소련 영공에서 격추된 지 이미 30년도 더 지났건만 워싱턴 당국은 여전히 그 악몽의 재발을 걱정하고 있었다. 이런 걱정을 덜고 값싸고 효과적인 수단을 찾다 보니 UAV가 등장했다. UAV는 지금도 실험 단계다. 90년대 중반경 로키드사와 보잉사는 이 교묘한 무인 항공기 다크스타를 개발했다. Star, set up 4 knock spot.
그러나 최근 이 기종은 폐기됐다. 대신 헬리콥터의 개척자 시콜스키 항공사가 독특한 무인 첩보기를 소개했다. 이름은 사이퍼. 그 밖에도 많이 있다. 파이오니어는 1991년 걸프전과 그로부터 몇 년 후 보스니아 전쟁 때 실전에 투입돼 미 육해군 그리고 해병대를 위해 성공적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그때 미 공군은 프레디터를 썼다. 정치 환경상 보스니아 전쟁에서는 마음대로 유인 비행기를 띄워 상공을 정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레디터를 썼죠. 이건 비무장의 무인기거든요. 프레디터는 진짜 파일럿가 지상 통제소의 조종석에 앉아 진짜 비행기를 조종하듯 조종했다. 거기엔 손잡이, 조종관 등 실제 비행기와 똑같은 원격 조종 장치들이 달려 있었다. 프레디터에는 비디오 카메라가 장치되어 있어서 지휘관이 전쟁터를 거의 실시간으로 내려다보며 지휘할 수 있었다. 프레디터는 발칸 지역의 각종 전쟁에서 1995년 말부터 거의 모든 작전에서 이용됐습니다. 도로상의 군대의 이동을 감시했고 탱크나 대포, 대공포, 심지어 비행기 같은 걸 숨겨놓은 걸 찾아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999년) 적대 행위가 중지된 후 미군과 나토군이 세르비아 내란 쌍방간의 평화유지군으로 코소보에 진주했을 때 소련은 프리스티나 공항을 점령했다. 이 영상은 프레디터가 찍은 것이다. 램프에 러시아 미거기들이 보인다. 트럭을 탄 러시아 승무원들과 유지 보수 기술자들도 보인다. 나토의 현지 사령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러시아군의 존재 정보를 프레디터 덕분에 재빨리 알아낼 수 있었다. 이 영상은 위성을 통해 벨기에의 나토 본부는 물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펜타곤에까지 전해졌다. 프레디터가 보내준 상세한 정보 덕분에 러시아 군임을 확인하고 미군은 러시아군과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정찰은 아무런 인명피해 걱정도 없었다. 프레디터가 발간에서 활동하던 1998년 2월 또 한 대의 무인 비행기가 모하비 사막에서 실험 중이었다. 이름은 글로벌 호크. 이것은 공중에서 35시간 체류할 수 있고 혼자서 작전이 가능한 비행기입니다. 이 무인 항공기는 지금 여기 에드워즈 기지에서 이륙해 일리노이주까지 가서 일리노이주 전체 14만 평방킬로미터를 찍은 다음 다시 이 기지로 귀환할 수 있습니다. 프레디터는 지상 관제소의 조종사가 조종하는 방법인데 비해 글로벌 호크는 컴퓨터로 프로그램되어 있어서 거의 대부분 자동이다. 기후가 시나리오대로 양호하고 글로벌 호크가 석대만 있으면 전쟁 현장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해상도가 높은 센서를 가졌다. 밤이건 낮이건 심지어 구름이 끼어 있어도 20km 아래 지상을 자세히 볼 수 있다. 프레디터와 마찬가지로 거의 동시적으로 전투 현장을 화면으로 보여준다. 이 기종은 2003년에 실전에 투입될 예정이다. 글로벌 호크의 장비들은 기업들이 판매용으로 내놓은 것들이라 군사 비밀은 아니다. 무인 항공기들은 그 임무는 비밀이지만 당국은 그 존재를 비밀로 하지 않고 있다.
전국의 항공기 제작사들은 계속해서 만들고 실험하고 보완해서 새로운 무인 항공기들을 선보이고 있다. 한편 극소화된 거의 눈에 띄지도 않는 스파이 비행기도 나와서 도심 시가지나 교외 지역을 순찰한다. 도심지에서 테러가 빈발하는 것을 볼 때 앞으로는 고층 건물이나 상수도 등이 전쟁터가 될지도 모른다. 적군은 생화학 무기를 써서 우리의 공기나 물을 오염시킬지도 모른다. 그래서 연방정부 건물이나 쇼핑몰, 도심지 길거리나 저수지 같은 잠재적 공격 목표를 모니터할 감시자가 필요하다. 그런 감시를 도와주는 감시자로 무인 정찰기를 쓰는 것은 어떨까? 바로 이런 취지에서 현재 날개 길이 15cm짜리 미니 정찰기를 실험 중이다. 이것들을 MAV, 즉 마이크로 항공기라고 한다. 이 미니 비행기들은 다르파, 즉 미국 방위 고등 연구계획국의 작품들이다. 이 기구는 여러 해 동안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고 활동해왔다. 이 기구는 앞을 내다보는 국방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지원하여 F-117 스텔스기나 B-2 폭격기를 탄생시킨 바 있으며 인터넷도 다르파가 시조다. 마이크로 항공기가 문제의 해답입니다. 아직은 현역에 투입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것을 약속해주는 아주 훌륭한 투자죠. 다르파의 정의에 의하면 마이크로 항공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5cm 이내여야 한다. 그러면서 군사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런 정의에 맞는 정찰기를 만들기 위해 설계자들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마이크로 항공기는 군인의 배낭에 들어갈 만큼 작다. 마이크로 항공기는 아주 이상적인 정보원입니다. 시각 정보, 청각 정보를 다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면 보병은 적이 어디 있고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가 있죠. 월남전 때 베트콩과 월맹군은 주변 정글의 무성한 나뭇잎 뒤에 숨어서 매복하거나 위장했다. 그걸 알아내려면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거나 무슨 소리가 나는지 들어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래의 보병은 마이크로 항공기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면 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몇 명인지, 무슨 무기를 가졌는지도 알 수 있다. 마이크로 항공기는 군인의 경계 임무에 혁명을 가져옵니다. 공중에다 그걸 내던지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 내가 원하는 곳에 사진을 찍어서 그걸 실시간으로 송신을 해줍니다. 현재 군의 업무에 실용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군인들은 그런 게 꼭 나와주길 바라고 있어요. 사막 분지에서의 전투는 마이크로 항공기의 운명을 건 실험장이다. 마이크로 항공기는 배경에 나무나 건물이 있어야 이리저리 숨어 다닐 수 있다. 아무것도 없이 끝없이 평탄하면 아무리 작아도 자신을 숨길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작은 스파이 비행기가 필요하기는 도심지나 사막이란 마찬가지다. 걸프전 같은 전쟁에서도 큰 비행기에 이런 미니 비행기를 여러 대 싣고 가서 문제가 있는 지역 상공에서 투하하여 여기저기를 샅샅이 정찰하게 하는 겁니다. 3, 2, 1, launch.
전문가들은 미래의 마이크로 항공기는 사병의 무기 가방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정량의 장비를 싣고 날 수 있어야 하고 웬만해서는 파괴되지 않도록 보관이 가능해야 실전에 쓰일 수 있다. 병사들에게 던져줘도 괜찮도록 포장해야지요. 병사들이 그걸 들고 강을 건너도 괜찮도록 방수가 잘 돼야 하고요. 유사시에 집어 던져도 고장나지 않게 만들어야죠. 야전에선 흔히 집어 던지잖아요. 험하게 다루어도 고장 없이 성능을 발휘하는 기계라야 쓸모가 있죠. 전문가들은 그 정도가 되려면 앞으로 20년은 걸려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다르파는 굳이 비밀로 할 만한 노하우나 기술이 없다. 현재로서는 마냥 문을 열어놓고 기술을 공개한다. 그렇지만 스파이 비행기를 만드는 일은 여전히 비밀스런 작업이다. 80년대 말 SR-71 블랙버드는 정말로 아무 후계 기종 없이 그냥 퇴역한 것일까?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의 관측자들에 의해 엄청난 속도로 빛을 반사하면서 날고 있는 비행체를 관측했다는 보고가 가끔 발표된다. 이런 목격담이 비밀 비행장이 있는 네바다주에서 자주 생기는 것은 그냥 우연한 일일까? 그런 관측 보고가 어디까지가 신비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우린 모릅니다. 80년대, 90년대를 거쳤으니 그동안에 한두 기종의 놀라운 비행기가 개발됐을 수는 물론 있겠지요. 미스터리 첩보기라는 흥미있는 얘기가 있다. 이 미스터리 첩보기의 이름은 오로라라고 한다. 블랙버드가 유투기의 차세대로 등장한 것인데 견주어 이 오로라는 CIA와 공군이 여러 해에 걸쳐 비밀 예산을 사용해 블랙버드의 차세대로 개발된 것이라고 한다. 오로라는 음속의 8배에서 10배로 날며 비행고도가 자그마치 지상 30km라고 한다. 오로라는 미국에서 이륙해 소련 가서 정찰하고 무착륙으로 미국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기적 같은 일이죠. 아마 록히드 마틴사의 X-33이 그런 비슷한 기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서 그런 신기술이 나왔을지 궁금하군요. 미스터리 첩보기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그것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알 수 없을 것이다. 지금도 해마다 막대한 비밀 예산이 지출되고 그룸레이크 비밀 비행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나는 소위 미스터리 첩보기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진실을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누가 알았겠는가? 50년 전만 해도 단발 엔진의 경량 글라이더에 불과하던 비행기가 요즘처럼 발전할 줄을. 미래의 첩보기가 어떻게 생긴 것이 될지는 예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어떻게 생긴 첩보기가 나오든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군이 기대하는 것은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첩보기는 적국 상공을 정찰하면서 사진을 찍고 소리를 엿듣고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